시장 이름 알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앤머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수급이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10일 거래일 때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7,400대까지 후퇴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대규모 매수에 다시 상승을 급반등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각시황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딥시크, 터보컨트 되돌아보면 모두 메모리 매수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번 메타발 충격도 마찬가지인 걸까요? 현재 일본에서도 키옥시아 4%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반도체주 위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현재 7,900선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7,921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30주년 행사가 진행 중인데 세론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2.4% 하락하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은 멈추지 않고 오늘 외국인 10일 거래에 연속해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8,123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1,12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1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함께 AI칩 생산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현재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8% 넘는 급등세로 20만 원 선 뛰어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대 강세, 또 SK스퀘어도 현재 양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만이 이틀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와 함께 세운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ESS용 배터리셀 양산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찾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전장에서 낙폭 모두 줄이면서 현재 0.9%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8만 6천 원이고요. 또 삼성생명과 물산도 오전에 나란히 양전하면서 삼성전자와 움직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4%대, 삼성물산은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대 강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15% 가깝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큽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3천 원이고요. 이외에도 바이오, 2차전지, 로봇주들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5% 가깝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낙폭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부장단이 대부분 부진합니다. 그래도 리노공업은 1.3%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외에는 원익 IPS 2.4% 약세,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ABL바이오도 코오롱티슈진은 2%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들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증권주가 오늘장 다시 강세를 보입니다. 거래대금의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지만 거래대금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2000년 이후로 상승장에서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사례는 드물다고 말하면서 증권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화면에 국내 5대 증권사 모두 있는데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모두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 미래에셋증권 현재 5%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는 스페이스X 상장 가치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로 제약주 보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셀트리온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2분기 중에서 최대 영업이익인 4,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4%대 강세로 1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대웅제약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 팩스클로의 효능을 입증했고 증권가에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부담도 덜었는데요. 달러화도 하락했고 오늘 12시 24분 기준으로도 1,544원 60전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3.7% 상승하면서 7,93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2% 약세로 846포인트입니다. 우리 증시 요즘 웹도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작은 뉴스 하나에도 흔들림이 큰데요. 다만 다음 주에는 AI 캐파 투자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 만큼 투자 계획도 촘촘히 점검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장중 반등하면서 7,900선까지 회복했죠. 네,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자 시장을 떠받치던 이 개인은 또 매도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하반기엔 대체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하루에도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한 10시 반? 11시부터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방송 시작하는 1시부터 시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이게 다 또 레버리지 ETF의 수급이 오전 오후에 당일 리밸런싱을 맞추는 그 소위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금요일 이제 주말 앞두고 미국장은 안 열리는데 우리 스스로 어쨌든 바닥을 만들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낸 것은 참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삼전 닉스가 고점 대비 한 20에서 25% 빠졌죠. 예, 그래서 많이 좀 빠졌고 이 레버리지 ETF는 반토막 더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야겠다는 또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있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 증폭되는 모습들이 오늘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오전장, 오후장 특정 시간 직후에 갑자기 이제 수급이 확 늘어나는 현상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변동성은 크다. 그런데 지금의 반등이 이게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추세적 반등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특별한 네. 뉴스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뉴스는 많이 빠졌다. 다들 아는 뉴스 그거 보통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을 주는 구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 말씀을 주셨으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대전제인데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까도 언급되었던 이제 메타발 그런 악재 뭐 이런 것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니다. 펀더멘탈 이슈는 분명 아니고 지금은 결국 수급이 아까 말한 대로 웹도독 결국은 레버리지 자금들의 해소 과정에서 아주 소위 폭력적으로 나타났던 매도 압력이 1차적으로는 좀 멈춘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오늘 하루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제 삼전에 또 잠정 실적 한번 발표되고 또 주말 경 가면은 우리 SK하이닉스의 ADR 이제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죠? 네, 그렇죠. 7월 10일, 그러니까 7일과 10일 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그 사이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나마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굳이 뭘 해석을 하자면 오늘 뭐랄까 이제는 조금 덜 팔고 좀 기다려보자 내지는 일부 기회를 보자라는 어쨌든 그런 뭐랄까 트레이딩 관점의 자금들이 오늘은 유입된 거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이 3거래일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뭐 한 몇 주 지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하반기 내내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좀 네. 투자자분들은 뭘 보고 중심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신기하게 6월 말자하고 7월 1일자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6월 말자까지 상반기에 전 세계 1등 수익률은 역시 그러니까 삼전 닉스를 보유한 코스피가 1등이죠. 미국 내에서의 1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둘 다가 각각 10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지수가 이제 2배씩 올라가 있는 상태고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나면 그 하반기에는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이 그 다른 데에서 뭔가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이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 순환매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이 못 올랐던 업종들에 대한 소위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무시, 괄시받았던 부분에 대한 눈높이들이 많이 워낙 낮아졌으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괜찮네. 실적도 괜찮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한쪽에 쏠렸던 것들이 빠져나오는 과정들이 7월 달에 조금 과격하게 나오는 측면은 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좋은 거 알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 야, 이러다가 매수 사이드카도 나올 수 있다. 지금 4.5%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7월 7일 날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 분기 잠정 실적 얘기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가 없죠. 그냥 네. 숫자만 발표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오늘 굉장한 속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 이런 속보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 디램 가격을 약 한 20% 정도 상향하려고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분기 가격이 올라간다. 완전 호재 아닙니까?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눈높이가 1, 2분기까지는 쫓아갔었는데 실적에 반영됐었는데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이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덜 해놨거든요.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덜 이런 식으로 낮춰서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컨센서스 안에는 그러니까 3분기 ASP 증가율이 대략 20% 전후 미만, 그다음에 4분기는 10% 중후반대 정도를 잡아놨는데 지금 소위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스트릿에서 그러니까 이쪽 현업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에 가까운 그러니까 2분기가 대략 40에서 50% 정도 상승으로 나왔으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4분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쇼티지가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적어도 올해 안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잠정 실적 자체가 주가가 좀 하락한 상황에서 숫자만 나와서 조금 걱정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전망치도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 눈높이가 엄청 높았을 때하고 보다는 조금 낮춰져 있을 테니 상당한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8,000P를 찍을 때까지 증시를 강하게 견인하던 그 수급의 주체가 개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개인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릴 돈이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직접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11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승을 이끌 좀 동력이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의 상승 각도가 예전만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망,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갑자기 돈이 다 마른 건 아닙니다. 냉정해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이제 레버리지니까 네. 그거야 뭐 늘 있었던 일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늘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것 자체가 뭐 크게 줄지 않고 유지는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장이 빠졌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와 줄 현금성 자산의 규모 또는 이제 우리는 이걸 또 통화량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지금 유휴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투자한 거 빼고 대략적으로 그것이 시가총액 대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대략 한 100에서 120% 사이였어요. 대략.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로는 한 150%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잘 생각해 보시면 1년 사이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왔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게 급격하니까 숫자가 크다 보니 코스피 지수 1년 사이에 거의 더블업이죠. 그렇죠. 더블이 넘어서 더블업에서 200%에서 3배 올랐습니다. 3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분모가 너무 커져갖고 분자는 그대로 있고 조금 늘었는데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까요? 작년에 1,000만 원 갖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주수랑 지금 1,000만 원 갖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주수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몇 주 못 삽니다. 지금은 그만큼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우리 국내에 있는 자금의 규모 가지고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혹시 매도 압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버퍼가 약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일들이 있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국이니까. 자, 좀 더 실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송재경 대표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자산운용 쪽에서 운용도 하시잖아요. 자, 이틀 동안 대표주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둔화스럽고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까? 일차적으로 없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많이 들고 있고 수익까지 냈다면 물론 항상 나의 그 소위 원본은 고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욕심을 좀 많이 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고점을 못 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제 얘기는 항상 그걸 기준으로 보면 영원히 못 팔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사이에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시장을 잘 쫓아오신 분들은 반도체의 비중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절대적일 거예요. 거의 딱 두 종목으로 갖고 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변동성이 엄청 더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일부 덜어내서 그러니까 소위 리밸런싱을 해서 거기서 나머지 아까 이제 그 사이에 상반기에 못 갔던 분야에 좀 그 자금을 좀 뿌려놓는 이런 것들이 하반기를 좀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 쪽으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BAI주로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흐름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 가운데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게 화장품주인데 오늘 시세를 보면 어제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밀리는 쪽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화장품주 반등이 좀 의미가 있는 연속성이 있을 그런 꿈틀거림이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은행, 증권은행, 그러니까 소위 금융주들이 오늘 여전히 좋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계속 좋은 분위기 요 며칠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기 중에 하나거든요. 대만이 사이즈 비해서는 제일 좋고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OECD에서 2.6%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대략 제일 높게 본 건 4% 이상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을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 쪽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쉬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거기에 이 또 대표적인 수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사이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좀 그 사이 등한시했던 분야의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송재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증권주가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증권주가 사실은 반토막 났어요. 근데 오늘 좀 반등이 셉니다. 증권주가 선행지표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이런 강세장이 우상향,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거는 장기간 20% 이상 오래 올라가는 것들을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세장이 대표적인 3대 강세장이 2000년도 닷컴 버블, 2007년도 부동산 버블, 2021년도 코로나 버블 요 세 가지인데 그때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먼저 증권업종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그거를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은 부러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선행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5월 초에 말씀 주신 대로 고점을 증권업종이 찍고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 2달간 빠졌다가 이번 26일 사실 우리나라 그때 코스피는 26일 많이 조정받았었는데 6월 달 그때 증권업종은 그걸 바닥 찍고 그때부터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도 뭐 코멘트가 있었지만 증권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는 우리가 시장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항상 코스닥 질문도 드리는데 오늘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낙폭을 그래도 줄이긴 했거든요. 1%대 하락폭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여전히 900선 밑에서 85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닥의 상승을 대체 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참 이제 답답하죠. 특히 우리 이렇게 또 주식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코스닥의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꽤 많이 들어가 있을 맞아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중소형주들이 워낙 중소형주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왜냐하면 한번 시세 내면 제대로 내주니까 기대들이 많긴 한데 좀 아쉽게도 수급이 너무 대형주 위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굳이 이게 일단은 저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도 다 이렇고요. 대부분. 왜냐하면 AI 대형주 위주로 다 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러셀 2000이 좋긴 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소형주 지표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다 AI 중소형주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바로 수주를 받으니까 잘 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물 건너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AI 중소형주들이 좀 덜 간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행스러운 것은 삼전 닉스가 돈 많이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가 돈을 큰 형님이 많이 쓰고 나면 그것이 실적으로 바로 이제 나타날 거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관련된 주변 전기전자 업종의 그러한 실적이 3분기, 4분기부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간밤에 고용 데이터가 미국에서 나왔고 예상보다 많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낮아졌잖아요, 이전보단. 그러면 그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7월에 뭐 임상 결과 그리고 학회 모멘텀 좀 여러 가지 훈풍이 같이 작용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들기도 하는데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주는 금리 상승기, 고금리 시기에는 그것이 쥐약입니다, 아주. 그래서 바이오주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됐을 거라고 우리가 좀 일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은 연내 1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는 데는 여전히 한 2회 인상 또는 세게 보면 3회 인상도 하는 데가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근데 여기는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쪽이 동결이나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어제 그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왔음에도 시장 금리가 그렇게 안 빠졌잖아요. 유지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이제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이고
소위 신약 개발 쪽은 아직은 여전히 좀 뭐랄까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다 대부분 신약 개발 위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좀 내려가는 방향이 잡히면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밤에 미국 주식 투자들은 조금 휴일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이죠. 더구나 이번 주 다사다난했는데 어쨌든 오늘 큰 폭의 상승, 이틀 동안 빠진 것의 절반 정도가 지금 되돌리고 있어요. 다음 주가 매우 기대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가 왔을 때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꼭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많이 하겠다 그러고 거기로 더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발 그러지 마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하반기의 키워드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배운 리밸런싱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평화화시켜서 그 사이에 못 오른 분야에 자금들을 갖다 놔야 길목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계속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7월 달은 저PBR 종목이 본격적으로 파업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소위 그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이 세제에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를 찾으신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기회를 엿보는 거 그것을 꼭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완화됐죠. 하지만 메탈발 공급 과잉 우려에 반도체주는 연일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따라잡기 시간은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모시고 하반기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반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힘들죠? 변동성이 꽤 크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 그쵸. 상당히 크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자산 내부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과거하고 유동성 측면도 상당히 다르고 참여자분들도 다르고 이 법안들도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보다도 상당히 좀 피곤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보원 연구원 그거 아세요? 우리 코너에 팬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보원 연구원이 오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미국 경기 괜찮습니까? 미국 경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지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연준의 정책 측면에서는 부담이 오히려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압박을 계속해서 높였던 요인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용지표 나오면서 어쨌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들었는데 간밤에 이 뉴욕 증시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보다도 이 반도체 단의 악재, 반도체 피크아웃설에 조금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이 최근의 반도체주 흐름은 좀 단기적인 쉬어감이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인 쉬어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전일은 사실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빠지면서 IT 기업들, 성장주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위축이 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뜯어보면요. 이 성장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업체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주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7월 중순부터는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해당 시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그만큼 기대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냐 그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복귀해보면 작년에 딥식, 그다음에 올 초였죠. 터보컨트, 그다음에 이번에 메타발 우려. 대부분 지나고 나면 다 기회였는데 여전히 진행형이니까 메타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내부에서는 또 이제 성장 기업들 보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시기는 한데 저희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과도한 조정이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의 발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AI 기업들도 그렇고 수요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비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점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점은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마이크론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까지도 조금 더 확장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AI 관련주와 같은 경우도 조금은 다각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은 좀 출력 있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미국 증시 전반이 또 다 같이 약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이렇게 최근에 보여지던 이런 순환매 양상이 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세요? 당분간 순환매 기조라기보다도 이 7월 중순부터는 금융주 실적이 발표가 되고 7월 말에는 대형 성장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해당 시기에는 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구분을 하기보다도 실적 발표에 따른 흐름이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빠르게 오른 업체들 조금은 쉬어가고 그렇지 않았던 업체들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면서 다른 업체들은 조금 버티는 모습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대적으로도 이 공급망 부담이 덜한 업체들 7월 20일 전후로는 무역 쪽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공급망 부담이 덜한 이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조금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긴 하다. 반도체느냐 그게 아니냐라기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으로 조금 더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한국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반도체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글로벌리 반도체주가 코인테그레이션, 즉 동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키옥시아도 지금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 ADR 상장도 있고 이 반도체주를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 주세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의 다양한 지수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흐름이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 보여집니다. 해당 시기에는 일부 기업들 실적보다도 아무래도 많이 오른 업체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업체들 조금은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7월 말 8월에는 아무래도 펀더멘털 쪽으로 관심 조금 더 이동을 할 시기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변 연구원이 사실 일본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자, 시청자분들이 키옥시아, SK하이닉스 때문에 키옥시아를 아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시가총 1등이죠. 그러면 키옥시아가 잘한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1등이었던 도요타. 계속해서 부진하다. 왜냐하면 도요타를 보는 것은 우리 현대차도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도요타 분석과 우리 현대차 분석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개별 기업을 이제 TP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최근에 토요타라고 하는 기업은 일본 내부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화 약세 수혜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처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들이 더해지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토요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키옥시아를 제외를 한 다른 장비 업체들이 조금 더 튀는 모습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아지노모토라든지 토토라든지 상당히 소외가 되었던 업체들까지도
부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키옥시아도 빠르게 올랐지만은 그 이외 업체들이 반도체 관련주, 인프라 투자 관련주라고 하면서 조금은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은 최근에 이 다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한국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도 보여지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엔화 약세의 수혜주인데 우리 현대차는 왜 그러죠? 원화 약세의 수혜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거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금리와 상당히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해외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 환율과 지수가 상당히 좀 탈동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라든지 비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로 환율만으로 움직였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요인들의 연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 큰데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일본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현재 최근에 일본 증시에서 그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한국, 일본의 자금 흐름을 자주 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살펴보면은 글로벌 기준의 자금 흐름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는 조금 더 또 채권형도 주식형도 또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일본은 주식형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뭐 개별 국가들의 펀더멘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는 조금 또 다른 점이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빠르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새롭게 니사 정책이 더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아무래도 30세 미만의 고객들도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외국인 분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펀더멘털보다도 이러한 정책적인 차이가 상당히 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또 동조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200 선물지수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8,000포인트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매수 사이드카 진짜 요원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시안적으로 온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주도주가 좀 조정받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도주의 컨셉이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강세장에서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크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다. 아무래도 실적을 크게 끌어당기는 게 그 주도주였기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실히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도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KLA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든지 이러한 다른 업체들의 등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의 이비증시 ADR 상장이잖아요. 7월 10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ADR 상장이 된다면 SK하이닉스 이 본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상장이 되면 미증시에 원래 상장이 돼 있던 다른 이 미증시 반도체주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업체들에게는 어떤 주가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그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그 방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또 리스크 요인이 유동성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일시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은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 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닝 시즌 직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보다도 조금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실적 쪽으로 관심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달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실적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잠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도 여전히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실적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 좋아서는 그게 주가를 크게 끌어당기기가 힘들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군요. 그것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수치를 내어보면은 그래프가 좀 그려지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튀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형 성장 기업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조금 튀는 업체들로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7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시기가 완전히 7월 말 그리고 8월 초 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조금은 덜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양호한 성장주들로 조금 쏠림 현상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얘기도 해주셨고 뭐 순환매 양상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좀 포트 비중을 어떻게 추려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여전히 좀 반도체 쪽을 많이 들고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순환매 양상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면 다른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전략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반도체랄까,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그냥 부각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냐 메모리냐라고 하면은 메모리 관련주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일본 증시 내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본 니케이 지수 내에서도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해당 기업들 이외의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도체, 대표적인 메모리주 이외로도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도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시소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 반도체 부문, 그리고 인프라 부분, 그리고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스페이스 X 이외에도 다양한 로켓과 관련된 업체들도 다양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간 선과 관련해서도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디바이스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외에 다양한 장비 업체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익숙함에 취해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맞아, 이러면 안 되죠. 8,000선이 지금 업앤다운이 좀 있는데 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소중함은 여전히 성장주 아닙니까? 최근에 성장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미국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장주가 좀 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성장주 귀하죠. 이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성장 속도 조금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조금은 이제는 뭐 필수 소비자 업체들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확실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고 그리고 뻗어나갈 수 있는 구간도 상당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그런데 개별 기업으로 좀 보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MGK와 같은 대표적인 메가캡 ETF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볼 수가 있는데 해당 ETF들도 최근에 또 반등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성을 다각화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성장이 항상 귀하다라는 게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증시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혹자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매크로 장세다. 매크로 장세 그러면 또 금리, 환율, 그 앞단에 있는 통화 정책 이런 게 이제 다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 한번 예견해 볼까요? 금리를 올리긴 올립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동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보다도 이 전망치가 어느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과거보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실 수 있습니다. 전일도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7월과 9월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완전히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직후처럼 빠르게 인상하는 흐름보다도 1, 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전히 동결될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측면에 맞춰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장세를 걱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보셔야 되는 게요. 연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기존 대비로도 이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를 조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 매크로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에 발표라든지 그리고 법안 통과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반기에는 국가 간의 패권 경쟁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방과 관련해서도 계속 정책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함께 봐주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원화도 약세인데 엔화의 약세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잖아요.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도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 한일 화폐 지금 강달러 앞에 한일 화폐가 모두 지금 추락하고 있는 흐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로는 이 외국인 분들의 이제 매도세 측면을 또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조금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처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조금만 후퇴를 하면은 환율도 다시 좀 낮아지는 흐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하고는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환율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거에는 그냥 원화 약세, 엔화 약세가 무조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 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힘든 게 이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덜한 것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무역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조금은 빠르게 낮아질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히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해주고 계시는데 자 상황판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야 화끈합니다. 8,000포인트를 넘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8% 이상의 상승은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떠세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 상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때문에 참 마음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채권연구원도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레버리지 상품이 어쨌든 디폴트 상수입니다. 그럼 하반기 전략을 짤 때 어떻게 감안하고 짜야 될까요?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에 상당히 이 연동이 되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전에 저희가 좀 내려보다 보니까 레버리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개별 주식 쪽도 많이 보시긴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ETF 쪽에서도 조금은 액티브 ETF 아니면 레버리지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자산군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최근 10년, 15년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기보다도 과거보다 조금 더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게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궁금한데 네. 일반인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상품이 미국에는 엄청 많죠. 많죠? 맞아요.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은 도대체 최근에 뭐 웹도덕 형사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동인이 레버리지 상품입니까? 사실은 내려보면은 이 레버리지 이외에 아직까지도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제 액티브 ETF들 관심은 많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내려보면요, 아직까지도 커다란 대표 지수를 추종을 하거나 커다란 스타일별 ETF로 자금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로도 조금 더 크게 늘었냐라고 하면은 좀 크게 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밤에 보니까 JP모건에서도 뭐 미국 증시를 흔들 두 가지 뭐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증시 전반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올려잡는 곳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한 지 3거래일 정도 지났잖아요. 하반기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펀더멘털이겠죠. 기업의 실적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이 양호한 업체들 중에서도 반도체 이외 업체들은 상당히 또 눌려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친기업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사실은 증시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시기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한 글로벌 증시 따라잡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전, 약, 후,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점점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우선 그 안에서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업종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강했던 것처럼 오늘 증권 그리고 지주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한 이슈가 나왔죠. 애플 폴더블 폰 이슈를 소화하면서 폴더블 관련주들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장 초반 직후와 비교했을 때는 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지금 일부 종목들 오르는 쪽이 있긴 하지만 굵직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리가캠, 그리고 올릭스, 또 G2G 바이오까지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학회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시각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엔터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반락이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쪽도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까지 함께 섹터부터 우선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 점검해 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본주는 팔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는 굉장히 강하게 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부터 성호전자 그리고 빛과전자 같은 이 광통신 종목들을 대거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단 안에서는 HPSP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GS건설부터 해운주까지 최근 연이어서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투톱을 동반 담고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금융 쪽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죠. 지금 BNK 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대거 편입을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부터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 편입하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심텍 그리고 화장품주 한국콜마 같은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HD현대 마린엔진도 기관이 5일 연속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메이저 주체가 동반 사들이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타의 메모리 주문 감산에 대한 우려, 어제 또 시장을 살벌하게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좀 짓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글로벌 IB 쪽에서 해당 소식 이후에 오히려 이 메타의 캐펙스 전망치를 더 올려잡는 쪽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건스탠리에서 제시한 그래프인데요. 주황색 부분이 이 메타의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캐펙스 규모의 그래프인데 주황색 부분이 메타를 표시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캐펙스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담은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 내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메타 같은 경우에는 61%에 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지금 메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노이즈는 아직 사실 무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에 의하면 메타의 장기 칩 그리고 부품 주문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설령 이 부분이 진짜더라도 이 설비 과잉이 아니라 첨단 메모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정도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도 지금 메타의 전체 컴퓨팅 용량이 작년 이 7.5기가와트에서 2028년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면 21기가와트 이상 컴퓨팅 인프라 규모가 3년 만에 3배가량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메타 클라우드 사업이 구현이 돼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 AI 컴퓨팅이 클라우드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담으로 그동안 봤던 이 막대한 캐펙스가 고마진 클라우드 수익원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IB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시선이 우세고요.
그리고 반도체주의 최근 흐름을 보면 국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글로벌리하게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미증시 종가 기준 그리고 키옥시아와 국내 투톱은 오늘 오전 시각을 기준으로 좀 주간 수익률을 정리해봤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 마이너스가 조금 더 축소된 흐름이 나타나긴 하겠죠.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이 실적이 좀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지금 단기에 좀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CT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53만 원까지 어제 상향 조정을 했죠. 최근 시장 심리가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의 펀더멘털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올해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 전망치를 모두 더 가파르게 올려 잡았는데요.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모두 각각 20% 이상 더 올려 잡기도 했습니다. 이 서버 디램 가격의 강세가 실적을 견인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84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도 매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는 높여잡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IM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IM증권에서는 48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20만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메타 컴퓨팅 판매는 AI 투자의 수익화의 사례라면서 오히려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더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한때는 40만 전자를 탈환했던 LG전자인데 지금은 20만 원 선도 좀 하회하고 있는 부진한 흐름이죠.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 LG전자의 실적도 좋을 거고 하반기에는 로봇 등을 비롯한 이 신사업도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세우면서 26만 원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조선에 대한 긍정 리포트도 최근에 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HD현대중공업, 주가는 흔들리더라도 지금은 호실적을 바라보면서 매수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7만 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지금 오늘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해외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이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17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하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구간의 가장 유효한 전략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칠월이 되었지만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발 AI 투자 논란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과 또 어떤 시장의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박시동 골드락스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네네. 오전만 해더라도 곡소리 엄청 났었는데 변동수 너무 심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 우리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변동성입니다. 장중 낙폭이 오늘만 해도요. 지금 뭐 실시간으로 지금 5% 코스피가 양전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을 감안하면 오늘만 해도 장중 낙폭이 8%예요. 일간 이 코스피 지수가 8%씩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이 작년만 해도 또 평시만 해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네. 변동성이거든요. 이걸 일단은 좀 상수로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과거와 좀 다른 패턴들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종목 한두 개가 움직여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투톱의 영업이익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몇백 %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만으로도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8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종목을 위시한 두 종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퀘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까지 합치면 뭐 못해도 60, 70까지는 영향력이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움직이면 지수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됐고요. 한편으로 이 두 종목과 소위 말하는 이 두 종목에 영향이 있는 S7 종목들이 묻어있는 ETF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커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종목이 오르거나 두 종목이 내리면 그 ETF가 수익률을 동시에 추정하게 돼요. ETF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과일 바구니 같은 건데 그래서 한두 종목이 움직이면 그 과일 바구니가 같은 수익률로 움직여야 되니까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들이 동시에 팔리거나 동시에 사지는 효과, 이른바 무차별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무차별성이 하나의 구조적인 상황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빠진다 그러면 바스켓 안에 있는 다른 종목도 사실은 이유 없이 5%를 빼야 되는 그런 이제 무차별성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곱하기 2의 이제 변동성까지, 즉 사실 좀 정확한 표현으로는 증폭기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두 종목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두 종목을 위시한 ETF의 확산을 통한 무차별성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레버리지까지 겹쳐지면서 증폭기까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글로벌리한 소재가 생겨서 다른 시장이 한 2, 3% 빠진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최하 6, 7%씩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걸 약간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제는 변동성을 상수로 놓고 좀 투자자분들도 인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이제 변동성의 시대인데요. 아까 외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AI, 즉 네. 메타발 이 AI 투자의 이견,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들이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건 다 결과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주가 오르니까 뭐 별거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메타발 소식이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핵심은 이거거든요. 메타가 남는 컴퓨팅 파워를 이제 수익 사업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은 남는 컴퓨팅 파워가 정말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하루 정도 이제 쿨링 타임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식 발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100% 얘기를 믿는다 하더라도 메타가 그 정도 컴퓨팅 파워를 활용 못했을 뿐이지 그걸 시장으로 돌리면 더 큰 수익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AI발 수요의 근본적인 손상이 가는 시나리오는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이 반응한 것은 잉여라는 단어 때문에 화들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투자가 M7 같은 큰 회사들로부터 이제는 잉여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러면 추가 캐펙스 투자가 사실은 정점에 달하는 거 아닌가? 그럼 반도체 덜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자가 발전을 하면서 어제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메타 주가가 오늘도 계속 올랐어야 되는데요. 오늘 메타는 빠졌어요. 네. 심지어는 메타는 자기의 AI 개발이 사실 속도가 늦다라는 게 지금 자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타라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거나 또는 이제 뭐 디펜스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래서 좀 과잉 반응했다라는 게 오늘 하루 만에 저는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별거 아닌 시나리오도 그러면 왜 시장이 화들짝 놀랐느냐? 사실은 이제 작은 성냥불에도 유증기가 꽉 차 있는 방에는 큰 불이 나지 않습니까? 아하. 네. 결과적으로는 성냥불은 별거 아니었다. 큰 불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방 안에 유증기는 꽉 찬 거 아닌가? 뭐냐면 사실은 예전보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고점, AI 고점 또는 차익 실현에 관한 욕구 등등등 해서 뭔가 명분을 마련해서 조심스럽게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하는 보수적인 투심이 미국이나 우리나 할 거 없이 조금씩 높아져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작년에 딥식, 그다음에 올 초에 터보컨트. 네.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어떻게 된다고 네. 이번에 약간 움츠렸기는 했는데 자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그것 좀 한번 쭉
쪼개주세요. 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계 탑 2고요. 이제 HBM 관련해서는 거의 뭐 넘버 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HBM 관련한 선호도가 우리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로 평가받을 기업은 아니다. 지금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증권가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평가에 관한 이 간극, 소위 말하는 이제 아비트리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게 ADR입니다. 뭐냐면 원래 주식을 상장하려면 처음부터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돈을 얼마나 버는 친구야, 어디 살아, 앞으로 잘 벌 수 있겠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태어난 친구가 전입하거나 이민 가면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미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물 주식이 있네? 그러면 나는 보관증을 써줄게라고 보관증을 써주는 거죠. 전당포에 맡기고 보관증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보관증이 있다라는 것은 실물이 있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줄 테니까 이 보관증을 실물처럼 실물 주식처럼 거래해도 좋아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간접 상장 방식, ADR 상장 방식이거든요. 하이닉스가 그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노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DR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보통 주식에 추가적으로 2.5% 신주를 일단 국내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 신주를 발행을 하고 발행된 신주를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 거죠. 예탁증서를. 그리고 그 예탁증서를 이제 미국에 상장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상장 스케줄은 빠르면 7월 10일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저 ADR을 얼마에 사야 될까라는 걸 이제 미국 시장이 평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크론보다도 더 지배적인 사업자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마이크론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에 받는 저평가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주식인데 한국에서는 저평가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굳이 한국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이 미국 시장의 가격에 수렴을 하게 되는 이른바 견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 신고된 기준으로 보면 255만 원대가 최소한으로 좀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위에서 이제 가치 평가가 새로 매겨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끌어내는 평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보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혹자는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주가 예전만 못하다. 네.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혹시나 우리가 평가를 잘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주식의 상장도 사실 이제 상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고가에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상장을 트라이할 때까지만 해도 끝없는 상승을 예상하던 장밋빛 전망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약간 좀 경계하는 심리가 좀 발동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제출했던 기준 가격은 255만 원이고요. 이제 이 255만 원 위에서 실제 공모가가 얼마나 잡힐지 그리고 그 공모가 위에서 이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는 또 위에서 잡히거든요. 미국은요. 그 거래가가 얼마나 될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시장성을 과연 지금 최적의 타이밍으로 볼 거냐 말 거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네.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열흘 상간에 있을 소위 말하는 이제 마케팅 기간이거든요. 로드쇼 기간이에요. 여기서 경쟁률 또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기대, 시장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약간의 투심에 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대비해서 마이크론만큼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평가받는 것과 마이크론이 평가받는 이 PER에 관한 갭 차이의 중간 정도만 해줘도 지금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그 정도만 따라가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255만 원 선에서 최저 가격으로 현재 증권신고서가 진행돼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 하이닉스가 수십조 단위의 40조 넘는 단위의 자금 유치를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자금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마이크론이 한 PER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 15배, 네. SK 하이닉스가 한 7배 정도 중반이니까 그렇죠. 중간이면
그러면 한 10배 정도 맞으면 그럼요. 야, 기대가 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을 앞두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뭐 메모리 업황에 대한 둔화를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 성과급 충당금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분기에는 좀 컨센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내려잡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관에서는요. 글로벌리한 수많은 조사기관과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사실은 수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을 맞추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아니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몇 개 공식만 맞춰보면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출 데이터면 어제 6월 말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번 기가 끝났거든요. 이 정도 수출 데이터면 단가에 관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얼추 90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영업이익이 삼성이 날 수 있겠다라는 걸 얼추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분기에 57조를 했는데 불과 2분기 만에 90조대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이 볼륨이 주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분기에 90조니까요. 자, 그런데 엄청난 호재인데 제 말씀은 이걸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칫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너무 일찍 오픈되면 선반영 우려 때문에 정작 뚜껑을 열면 또 김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뉴스. 그래서 일전에 타결됐던 노사협의에 관한 성과급이 미리 반영될 수 있다. 뭐 최근에 투자 때문에 조금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 등등등한 것들이 오히려 눈높이를 저는 낮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는 이 서프라이징 효과는 오히려 살려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 최근의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이런 이벤트들이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호재는 호재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너무 높아진 눈높이를 다소 조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발표됐을 때 저는 약간 서프라이즈도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혹시 행간에 세 자리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세 자리 때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제 골간에 해당하는 얘기들. 예를 들어 마이크론 때도 사실은 이제 실적 그 자체가 주는 숫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매출, 뭐 주당 순이익, 심지어는 뭐 영업이익도 8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냈는데 사실 중요한 골간들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다음 분기도 더 이상 없어라는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반도체 경기에 관해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사실은 계산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율주행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건 그 10배다. 이런 어떤 중요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에 대해서는 뭐 세 자리까지는 조금 전망이 성급합니다만은 중요한 골간에서 삼성에게 가졌던 추가적인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수요 업종이 뭐일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전력 그리고 많은 쪽들 건설까지도 좀 수요 업종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진짜 수요 업종은 뭐가 될 거라고 소장님은 보고 계세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섹터가 저는 다 수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어쩌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투자인지 사실 조금 둔감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다 합치면 4,70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전혀 그동안 예를 들면 용인이나 평택팹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추가 투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들어본 적 없던 투자만 해도 천수백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사실 우리 땅에 뿌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의 포인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반도체 팹 2개 짓는다. 서남권에 2개 짓는다. 그다음에 사만금 일대 뭐 충남북권 쪽에서 또 예를 들면 뭐 후공정, 전공정을 한다. 청주에도 또 팹이 들어간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영남권에 또 들어간다 등등등 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씩 이 공급망의 체인을 분석해 보면요. 대단합니다. 일단은요. 공장 지어야죠. 짓는데 그냥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대규모 팹을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사실 중국 안에 갇혔다고 보면요.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지만 선정되고 나면은요. 실제로 건설 들어가야 되죠. 건설이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쪼개 보면은 그냥 건설도 있고요. 인프라 건설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거기 안에 파일 박는 회사까지, 수평 잡는 회사까지 어마어마한 회사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장비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회사들은 다 수혜를 보게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금 왜 서남권과 광주에 최적지로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냐면 뭐니 해도 전력입니다. 네. 전력 관련해서 그동안 용인이나 이쪽 팹이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동해에서 원전으로 끌어오고요. 서해 쪽에서 또 그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서 가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서해 쪽에서는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바로 들어오지? 신재생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신재생 주가까지 같이 떠가고 있고 그 전력이 투입되기 위해서 전력, 전선, 전압, 변전까지 한꺼번에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희 앵커님 질문과 제가 했던 답변 안에 있는 모든 섹터가 제가 볼 땐 전부 다 수혜주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아직은 부지도 선정된 게 아니고 자금이 집행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과 실적이 꽂히는 사이에 타임렉이 좀 길긴 길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성급하게 정점을 찍는 투자를 지금 하실 건 아니지만 기대감과 이 수혜 업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짜놓고 매수 종목의 추천 리스트에 담아놓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는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국민연금 리밸런싱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한 이틀 동안에 일간 기준으로 한 2천억 원씩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러운 것이 그래도 월에 한 4조 원 정도로 딱 허들을 짜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일각에서 여의도에서는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영향 없다. 또 일각에서는 사실 주가가 내려가서 리밸런싱 안 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야 엄청 한다. 이제 큰일 났다. 어제까지의 공포감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국내 보유 비중, 국내 주식 보유 비중 기준이 있습니다. 14%였다가 지금 20.8로 올렸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원래 지켜야 되는 건데 모든 게 이제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되는 버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전술적 버퍼가 있고 사실 이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대략 8, 9%라고 일단 정해 놓을게요. 그 8, 9%는 항상 풀로 채워도 된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20.8이 기준인데 그 버퍼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좀 맞춰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버퍼를 최대한 적용해도 이미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근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기준이냐면 6월 말 기준이에요. 7월 1일부터는 현재 기준 오버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소위 말하면 덜어내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이걸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시장의 상수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팔면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금을 위해서도 사실은 더 이상의 기준 오버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또 주식에서 판 돈으로 국내 채권도 현재 지금 수급이 굉장히 딸려 있는 상황이니까 새롭게 채권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자본시장에 걸쳐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금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상수로 노퇴. 그럼 얼마를 매도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20.8을 넘은 것부터는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160조대까지 올라갑니다. 아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버퍼를 다 전략적, 전술적, 알파를 다 고려하면 최대한 고려하면 30조대까지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30조에서 100수십조 사이 어딘가에 연금에 이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그걸 고려해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 전략적 전술적 해지 비율을 다 이번에 소진하진 않을 걸로 보이니까 중간 정도라고 하는 게 보통 다수설인데요. 그래서 보면 약 50조 내외 정도는 연금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이 이제 그러면 7월 1일부터 매도를 해야 되는데 20일 안에 매도할 것이냐, 한 달 안에 매도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연금이 지금 명확하게 선언했듯이 연금 입장에서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하다 보면 연금이 던지는 날 빠져요. 빠지는 날 또 던져요. 그럼 연금이 팔아야 될수록 연금이 스스로 손실을 봅니다. 연금도 오히려 오르는 날 팔고 올려서 파는 게 연금한테도 좋아요. 시장한테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매도 타이밍, 소위 말하면 예술적인 매도 타이밍을 연금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연금이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100조가 넘는다라고 과도하게 매도 폭탄이 쏟아진다는 것도 오해다. 그리고 50조 내외가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평균 매도 금액을 2천억 선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오르는 날 매도할 것이다 라고 보면 연금발 매도 폭탄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는 정리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있죠. 그러면 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수급이 지금 약간 좀 씬해지고 있거든요. 얇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거의 뭐 10일 거래를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연기금, 연금 기관 다 합쳐서 사기도 하고 국민 개인분들도 사줬는데 그 중요한 주체인 연금이 매도 측 사이드에서 매수 측 사이드에서 일단 발을 빼고 네. 매수 쪽 사이드로 옮겨갔다라는 점. 그래서 수급 관련해서는 진영이 이쪽이 조금 불리하게 됐다라는 점 정도까지는 좀 상수로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절은 기술, 익절은 예술. 국민연금이 예술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30주년. 네.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이 정말 너무 힘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정부 당국도 관련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거잖아요. 뭐 동전주들 퇴출, 그다음에 자본 잠식 퇴출, 그다음에 시총이 너무 작은 주식 퇴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코스닥을 3부 리그로 나눠서 승강제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7월 초에 발표해서 늦어도 9월에 시행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발표에 잘못하면 내년 초 시행으로 지금 아하. 미뤄진다는 거예요. 승강제라는 좋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한다고 쳐도 그러면 승강제 안에 들어갈 때 1부 리그에 들어가는 종목 지금 대략 한 70여 개 종목으로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 주식이 70등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미정인 상태로 9월 달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불확실성인데 이게 잘하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7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제외한 경계선에 들어있는 종목들에 관해서는 섣부른 매수가 오히려 안 나오는 그래서 이 제도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오히려 매수세를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국이 뭐 충분한 논의도 좋습니다만 이미 발표된 개혁 조치들은 빨리 했으면 한다. 이런 걸 주문하고 싶네요.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장은 쉬니까요. 다음 주 좀 더 힘차게 마켓의머니와 함께하시죠. 7월 3일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